역사상 가장 무서운 비밀 중 하나가 몽골의 깊은 산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2019년 몽골과 러시아 국경 근처에서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것은 단순한 유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찾아낸 것은 칭기스칸 시대의 어두운 면을 보여주는 충격적인 증거였습니다. 발굴팀을 이끌던 바트바야르 박사는 그날을 결코 잊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땅속 깊숙이 숨겨진 지하 공간에서 나온 것들은 역사책에서는 절대 읽을 수 없는 이야기들을 담고 있었습니다. 벽에 새겨진 고대 몽골 문자들, 그리고 그 옆에 그려진 기이한 그림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끔찍한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칭기스칸, 본명 태무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는 몽골 제국을 건설한 위대한 정복자입니다. 하지만 제국의 그림자 속에는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어둠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의 군대가 정복한 도시들에서 일어난 일들, 그 중에서도 가장 은밀하고 충격적인 것들은 오직 가장 신뢰받는 부하들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몽골군이 호라즘 제국을 정복했을 때의 일입니다. 1220년 사마르칸트가 함락된 후 일어난 일들은 공식 역사에서는 단순히 도시가 파괴되었다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발굴된 문서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당시 칭기스칸의 명령으로 특별한 천막들이 설치되었습니다. 이 천막들은 일반 병사들조차 접근할 수 없었고 오직 칸의 개인적인 명령을 받은 자들만이 출입할 수 있었습니다. 천막 안에서는 정복된 도시의 귀족들과 권력자들이 특별한 교육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교육이라는 것은 단순한 고문이 아니었습니다. 칭기스칸은 자신만의 독특한 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육체적 고통보다 정신적 굴복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포로들은 며칠, 때로는 몇 주 동안 특별한 의식을 거쳐야 했습니다. 먼저 포로들은 완전한 어둠 속에 며칠간 홀로 남겨졌습니다. 음식은 하루에 한 번, 물 한 모금과 함께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시험은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둠에 익숙해진 포로들 앞에 갑자기 강렬한 빛이 비추어집니다. 그들의 눈은 극심한 고통을 느끼게 되고 이 상태에서 칭기스칸의 부하들이 특별한 질문들을 던집니다. 이 질문들은 단순히 정보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포로의 정신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한 계산된 심리전이었습니다. 너의 신은 어디에 있는가? 너의 왕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네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런 질문들이 끝없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질문에 대한 답변에 따라 포로들은 서로 다른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칭기스칸이 직접 고안했다고 전해지는 마음의 지도라는 방법이었습니다. 포로들에게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하나씩 말하게 한 후 그것들을 하나씩 앞에서 파괴해 나가는 것입니다. 물건이라면 불태우고 사람이라면 그들 앞에서 보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칭기스칸의 진짜 목적은 단순한 잔혹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완전한 복종을 원했습니다. 포로들이 정신적으로 무너진 후에는 오히려 극진히 돌봐주었습니다. 최고급 음식과 편안한 잠자리, 심지어 의사까지 불러와 치료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치료받은 포로들은 결국 칭기스칸에게 완전히 복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 몽골 제국의 위대함을 전파하는 전령이 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칭기스칸이 원했던 진정한 정복이었습니다. 1221년 니샤푸르를 정복했을 때의 이야기는 더욱 소름 끼칩니다. 이 도시에서는 칭기스칸의 사위 토쿠차르가 전사했습니다. 분노한 칭기스칸은 이 도시에서 완전히 새로운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도시의 모든 주민들을 크기별로 분류한 후 각 그룹에게 서로 다른 시련을 주었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부모를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오직 한 명의 부모만이 살 수 있다고 말하면서요. 아이들이 선택을 거부하면 둘 다 앞에서 사라지게 했습니다. 성인 남자들에게는 자신들의 아내와 딸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여자들에게는 남편과 아들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끔찍한 선택을 강요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정신이 무너졌고 결국 칭기스칸에게 완전히 굴복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소름 끼치는 것은 영혼의 사냥이라고 불리는 의식이었습니다. 칭기스칸은 정복한 지역의 종교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특별한 게임을 시켰습니다. 각자 자신의 신에게 기도해서 기적을 일으키라고 했습니다. 만약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들의 신은 가짜이고 따라서 그들의 믿음도 의미가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물론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칭기스칸은 그들 앞에서 성당이나 사원을 하나씩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의 신이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는데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나야말로 진정한 신의 뜻을 실현하는 자가 아닌가? 이런 논리적 함정에 빠진 종교 지도자들은 대부분 자신의 믿음을 버리고 칭기스칸을 신적인 존재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칭기스칸이 원했던 진정한 정신적 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욱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발굴된 문서들 중에는 칭기스칸의 개인적인 일기도 있었습니다. 그 일기에는 그가 이런 방법들을 어떻게 개발하게 되었는지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태무진으로 불렸던 칭기스칸은 자신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독살당한 후 어머니와 형제들과 함께 몽골 초원에서 극심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때 그는 인간이 극한 상황에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기록은 그가 13세 때의 일이었습니다.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리던 어느 겨울날 그의 어머니 호엘룬이 어린 자식들을 위해 자신의 음식을 모두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때 태무진은 깨달았다고 합니다. 가장 강한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을 이용하면 어떤 사람이라도 조종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칭기스칸의 심리 전략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가장 깊은 감정, 특히 사랑과 두려움을 동시에 자극하는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일기에는 그가 다양한 부족들과 전쟁을 하면서 실험한 심리 전술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초기에는 단순한 방법들이었지만 점점 더 정교하고 복잡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케레이트족과의 전쟁에서 그는 처음으로 분할과 정복 전략을 심리적으로 응용했습니다. 케레이트족의 지도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서로에 대한 의심을 심어주었습니다. 내 동료가 너를 배신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식의 거짓 정보를 흘린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칭기스칸의 천재성이 드러납니다. 그는 완전히 거짓된 정보를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일부는 사실이고 일부는 과장된 정보를 섞어서 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그 정보의 진위를 확인하려고 할 때 일부가 사실이라는 것을 발견하고는 나머지도 모두 사실이라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케레이트족은 내부 분열을 일으켰고 결국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칭기스칸은 거의 전투 없이 이들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나이만족과의 전쟁에서는 더욱 정교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나이만족의 포로들에게 특별한 대우를 해주었습니다. 몽골군 내에서 높은 지위를 주고 심지어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해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대우를 받은 나이만족 포로들은 자연스럽게 칭기스칸에게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전하는 이야기들은 칭기스칸은 잔혹한 정복자가 아니라 관대한 지도자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계산된 전략이었습니다. 나이만족 사람들이 칭기스칸에 대해 긍정적인 인상을 갖게 되면 실제 전쟁이 벌어졌을 때 저항 의지가 약해질 것이라고 예상한 것입니다. 과연 그의 예상은 맞았습니다. 나이만족은 몽골군과의 전투에서 예상보다 훨씬 쉽게 무너졌습니다. 많은 나이만족 전사들이 칭기스칸을 적이라기보다는 존경할 만한 지도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메르키트족과의 전쟁에서는 또 다른 혁신적인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이번에는 시간의 조작이라는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메르키트족이 예상하는 시점보다 훨씬 일찍 공격을 시작했다가 갑자기 철수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다시 공격했다가 또 철수했습니다. 이런 패턴을 몇 번 반복하자 메르키트족은 몽골군의 공격 시점을 예측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긴장 상태를 유지해야 했고 이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야기했습니다. 몇 주 후 메르키트족의 전사들은 극도의 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칭기스칸이 최종 공격을 감행했고 거의 저항 없이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 칭기스칸은 점점 더 정교한 심리 전술을 개발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몽골의 여러 부족들을 통합한 후 이제 그 방법들을 더 큰 규모로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1211년 금나라를 침공했을 때 칭기스칸은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심리전을 선보였습니다. 그는 금나라의 각 도시를 공격하기 전에 미리 사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신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일반적인 항복 권고가 아니었습니다. 대신 칭기스칸은 각 도시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개별적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부유한 상업 도시에는 너희들의 재산을 보호해주겠다고 약속했고 군사 도시에는
너희들의 용맹함을 인정한다고 지켜 세웠습니다. 종교 도시에는 너희들의 신앙을 존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각각의 메시지는 해당 도시 주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정확히 겨냥했습니다. 이는 몇 달간의 치밀한 정보 수집을 통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칭기스칸이 이런 약속들을 실제로 지켰다는 것입니다. 항복한 도시들에서는 정말로 재산을 보호해주고 용맹한 전사들을 우대해주고 종교적 관습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더 큰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항복한 도시들이 좋은 대우를 받는다는 소식이 퍼지자 다른 도시들도 자발적으로 항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칭기스칸은 거의 전투 없이 금나라의 상당 부분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저항하는 도시들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이런 도시들은 완전히 파괴해버렸고 그 소식을 의도적으로 널리 퍼뜨렸습니다. 이는 항복하면 좋은 대우를 받지만 저항하면 완전히 파멸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런 양면적인 전략으로 칭기스칸은 적들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면서도 그 선택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유도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협박이나 회유보다 훨씬 효과적이었습니다. 서하국을 정복할 때는 또 다른 혁신적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서하국은 불교 국가였기 때문에 칭기스칸은 불교의 교리를 역으로 이용했습니다. 그는 서하국의 불교 승려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믿는 불교에서는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고 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너희들이 항복함으로써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자비가 아니겠느냐? 이런 논리에 많은 승려들이 설득되었습니다. 그들은 칭기스칸의 편에 서서 서하국 왕실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항복이야말로 백성들을 구하는 자비로운 선택이라고 말이죠. 결국 서하국은 내부로부터 무너졌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항복을 지지했기 때문에 백성들도 저항할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호라즘 제국을 정복할 때는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을 시도했습니다. 이때 칭기스칸은 공포의 전파라는 새로운 전략을 개발했습니다. 먼저 호라즘 제국의 변경 도시 하나를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하지만 의도적으로 일부 생존자들을 남겨두었습니다. 이 생존자들은 몽골군의 무시무시함을 다른 도시들에 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칭기스칸의 천재성이 다시 한번 드러납니다. 그는 생존자들이 전하는 이야기를 더욱 극적으로 만들기 위해 특별한 연출을 했습니다. 생존자들에게 몽골군에 대한 과장된 이야기를 들려준 것입니다. 예를 들어 몽골군은 하늘을 나는 말을 탄다. 화살이 번개처럼 빠르다. 한 명의 몽골 전사가 100명의 적을 상대할 수 있다는 식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들은 과장이었지만 극한의 공포를 경험한 생존자들은 이런 과장도 진실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른 도시들에 가서 전하는 이야기는 실제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것이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몽골군에 대한 공포가 호라즘 제국 전체에 퍼졌고 많은 도시들이 싸우기도 전에 항복하기 시작했습니다. 부하라를 정복했을 때의 일화는 특히 유명합니다. 부하라의 종교 지도자들이 항복 의사를 표명하자 칭기스칸은 그들을 모스크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신이 보낸 천벌이다. 너희들이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신이 나를 보내서 너희들을 벌하라고 했다. 만약 너희들이 진심으로 회개한다면 용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을 모스크에서, 그것도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했다는 것은 매우 계산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이슬람교에서 모스크는 신성한 장소이고 그곳에서 신의 이름으로 한 말은 거짓일 수 없다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칭기스칸의 말을 신의 계시로 받아들였고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전했습니다. 결국 부하라 사람들은 칭기스칸을 적이 아닌 신의 사자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사마르칸트에서는 또 다른 혁신적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이 도시는 실크로드의 중심지로서 다양한 민족과 종교가 섞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칭기스칸은 이런 다양성을 역으로 이용했습니다. 그는 각 민족과 종교 집단의 지도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서로 다른 약속을 했습니다. 페르시아계 상인들에게는 무역의 자유를 보장하겠다고 했고 아랍계 학자들에게는 지식을 보호하겠다고 했습니다. 터키계 군인들에게는 너희들의 용맹함을 인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각 집단은 자신들만 특별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집단들에 대해서는 경계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만 이런 좋은 조건을 받는 걸까? 혹시 다른 집단들은
우리보다 못한 대우를 받는 것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마르칸트 내부의 결속은 약해졌고 각 집단들은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도시는 내부 분열로 인해 쉽게 함락되었습니다. 우르겐치 공성전에서는 시간의 압박이라는 새로운 심리 전술을 시도했습니다. 칭기스칸은 우르겐치를 포위한 후 매일 같은 시간에 항복을 권하는 사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제안은 오늘 해질 무렵까지만 유효하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우르겐치 사람들이 이를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점점 압박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해가 질 때마다 오늘이 마지막 기회였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더욱 교묘한 것은 칭기스칸이 가끔씩 조건을 조금씩 바꾸어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날은 전 시민의 생명을 보장하겠다고 했다가 다음 날은 지도층의 생명만 보장하겠다고 하는 식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건이 점점 나빠지자 우르겐치 사람들은 빨리 항복하지 않으면 조건이 더 나빠질 것이라는 불안감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내부에서 항복론이 대두되었고 도시는 분열되기 시작했습니다. 1223년 칼카 강에서 러시아 연합군과 벌인 전투에서는 또 다른 차원의 심리전을 선보였습니다. 이때 칭기스칸은 정보의 조작이라는 고도의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전투 며칠 전부터 몽골군은 의도적으로 거짓 정보를 흘렸습니다. 몽골군이 내부 분열을 일으키고 있다. 칭기스칸이 병에 걸렸다. 몽골군의 보급이 떨어졌다는 식의 정보들이었습니다. 이런 정보들은 러시아군의 정찰병들이 우연히 발견하도록 교묘하게 배치되었습니다. 러시아군 지휘관들은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지금이 몽골군을 공격할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칭기스칸의 함정이었습니다. 러시아군이 공격해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과연 러시아군은 예상대로 공격을 시작했고 칭기스칸은 미리 준비한 매복을 통해 대승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전투가 끝난 후 포로로 잡힌 러시아 공작들에게 칭기스칸이 한 말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너희들은 내가 준 정보를 믿고 공격했다. 이것이 바로 너희들의 한계다.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지 못하면 언제나 남에게 이용당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을 들은 러시아 공작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쉽게 조작당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깨달음이 그들을 더욱 절망시켰습니다. 칭기스칸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그는 공작들을 거대한 나무 판자 아래 깔아둔 채 그 위에서 성대한 승리 연회를 열었습니다. 공작들은 위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와 축배소리를 들으며 서서히 숨져갔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칭기스칸은 그들을 구해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의 죽음조차도 내 축제의 배경이 될 뿐이다. 하지만 나는 너희들이 살아서 이 이야기를 전하기를 원한다. 몽골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하니까. 살아남은 공작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몽골군의 무시무시함을 생생하게 전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러시아 전역에 퍼졌고 많은 도시들이 저항 의지를 잃었습니다. 1227년 칭기스칸이 죽기 직전에 남긴 비밀 지시사항은 더욱 소름 끼쳤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장 신뢰하는 부하들을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개발한 이 방법들은 단순히 적을 이기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질을 이해하고 조종하는 완벽한 체계다. 이 지식은 절대 사라져서는 안 된다. 하지만 동시에 함부로 널리 퍼져서도 안 된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방법들을 3단계로 나누어 각각 다른 사람들에게 전수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공포의 조성이었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기본적인 생존 본능을 자극해서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기법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희망의 조작이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상대방에게 작은 희망을 제시함으로써 그들을 자신에게 의존하게 만드는 방법들이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정체성의 재구성이었습니다. 상대방의 기존 자아를 완전히 해체한 후 새로운 정체성을 심어주는 최고 단계의 기법들이었습니다. 각 단계는 서로 다른 사람에게 전수되었고 세 사람이 모두 모여야만 완전한 체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혹시 한 명이 배신하거나 죽더라도 전체 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칭기스칸이 이런 지식을 어떻게 후세에 전할지까지 계획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몽골 제국이 언젠가는 멸망할 것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방법들은 제국보다 더 오래 살아남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비밀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이 조직의 구성원들은 몽골족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제국 각지에서 모집된 다양한 민족 출신의 학자들과 지식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칭기스칸의 방법들을 연구하고 발전시키며 후세에 전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 비밀 조직의 존재는 몽골 제국이 멸망한 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들은 각자 다른 지역에서 다른 신분으로 살아가면서도 정기적으로 만나 칭기스칸의 유산을 연구했습니다. 원나라 시대의 어떤 중국 학자는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칭기스칸이 단순한 정복자였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는 인간의 마음을 다루는 진정한 과학자였다. 그의 방법들은 시대를 초월한 진리를 담고 있다. 명나라 초기의 한 승려는 더욱 구체적인 증언을 남겼습니다. 내가 만난 어떤 노인은 자신이 칭기스칸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의 후예라고 했다. 그는 나에게 사람의 마음을 읽는 신기한 방법들을 보여주었다. 단 몇 가지 질문만으로도 상대방의 모든 약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조선시대의 실록에도 이와 관련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북방에서 온 어떤 상인이 궁중에서 신기한 재주를 보였다. 그는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했고 복잡한 갈등도 쉽게 해결했다. 그 상인은 자신의 조상이 몽골 제국 시대에 특별한 학문을 배웠다고 했다. 이런 기록들을 종합해보면 칭기스칸의 심리조작 기법들이 그의 죽음 이후에도 계속 전해져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승 과정에서 더욱 정교하고 체계적으로 발전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18세기 청나라 시대의 어떤 문서에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칭기스칸의 후예들 중 일부가 비밀리에 모여서 조상의 방법들을 연구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다. 그들은 자신들을 바람의 후예라고 부른다고 한다. 바람의 후예. 이 명칭은 매우 상징적입니다.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모든 곳에 존재하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칭기스칸의 심리 조작 기법들처럼 말입니다.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서구 열강들이 아시아로 진출하기 시작했을 때 흥미로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일부 서구 외교관들과 상인들이 동양인들과 교섭하면서 예상 밖의 어려움을 겪었다는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영국의 한 외교관은 이런 보고서를 남겼습니다. 중국과 몽골 지역의 일부 사람들은 마치 우리의 마음을 읽는 것 같았다. 그들은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를 정확히 파악했고 그것을 이용해서 협상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끌어갔다. 러시아의 어떤 탐험가도 비슷한 경험을 기록했습니다. 시베리아의 몽골계 부족들 중에는 신기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상대방과 잠깐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의 성격과 약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런 기록들은 칭기스칸의 방법들이 그의 후예들에게 계속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들이 여전히 효과적이었다는 것도 보여줍니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상황은 더욱 흥미로워졌습니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심리전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칭기스칸의 방법들과 유사한 기법들이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미군의 어떤 심리전 전문가는 이런 회고록을 남겼습니다. 2차 대전 중에 몽골 출신의 한 노인을 만났다. 그는 적의 심리를 파악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조언 덕분에 우리는 몇 차례 중요한 작전을 성공시킬 수 있었다. 소련의 KGB도 비슷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중앙아시아와 몽골 지역에서 전통적인 심리조작 기법들을 연구했고 이를 현대적인 첩보 활동에 응용하려고 시도했습니다. 냉전 시대의 한 CIA 문서에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련이 몽골 지역의 전통적인 심리전 기법들을 연구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이는 칭기스칸 시대부터 전해 내려오는 고도의 심리조작 방법들일 가능성이 있다. 1960년대부터는 현대 심리학과 사회과학의 발전과 함께 칭기스칸의 방법들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려는 시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한 심리학자는 칭기스칸의 전술을 현대 심리학 이론으로 분석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칭기스칸이 사용한 기법들이 현재의 인지 편향 이론과 사회 정체성 이론을 800년 앞서 실용화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사회심리학과에서는 칭기스칸의 분할과 정복 전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이 전략이 현재의 집단 내 편견과 집단 간 갈등 이론과 거의 일치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MIT의 인지과학과에서는 칭기스칸의 정보 조작 기법을 분석했습니다. 연구 결과 이 기법들이 현재의 확증 편향과 가용성 휴리스틱 이론을 정확히 활용한 것임이 밝혀졌습니다. 이런 연구들의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칭기스칸이 800년 전에 사용한 방법들이 현대 심리학의 최첨단 이론들과 거의 완벽하게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예일 대학의 한 역사학자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칭기스칸은 단순한 정복자가 아니라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응용 심리학자였다. 그는 학문적 배경 없이도 인간 심리의 핵심을 꿰뚫고 있었다. 하지만 이런 연구들은 동시에 우려스러운 점도 드러냈습니다. 칭기스칸의 방법들이 여전히 유효하다면 현재에도 누군가가 이런 방법들을 악용할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1970년대부터 일부 신종교나 사이비 단체들이 칭기스칸과 유사한 심리 조작 기법들을 사용한다는 보고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신도들을 완전히 통제하기 위해 고도로 정교한 심리적 조작을 사용했습니다. 1978년 가이아나에서 벌어진 인민사원 집단 자살 사건을 분석한 FBI 보고서에는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짐 존스가 사용한 심리 조작 기법들은 역사상 칭기스칸이 사용했던 방법들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다. 1980년대의 여러 컬트 조직들도 비슷한 방법들을 사용했습니다. 이들은 신도들을 먼저 기존 사회로부터 고립시킨 다음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교주만이 구원을 제공할 수 있다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칭기스칸이 포로들에게 사용했던 마음의 지도 방법과 거의 동일한 패턴이었습니다. 먼저 상대방의 기존 가치관과 정체성을 파괴한 다음 새로운 정체성을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1990년대 들어서면서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새로운 형태의 심리 조작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물리적인 접촉 없이도 대규모로 사람들의 심리를 조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온라인 상에서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사람들의 편견을 자극해서 사회를 분열시키는 방법들이 등장했습니다. 이런 방법들도 기본적으로는 칭기스칸의 정보 조작과 분할과 정복 전략의 현대적 응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소셜미디어가 발달하자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이제는 개인의 성향과 약점을 빅데이터로 분석해서 맞춤형 조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페이스북의 한 전 직원은 이런 증언을 했습니다. 우리는 사용자들의 심리 상태를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에 맞는 콘텐츠를 제공해서 사용자들의 감정과 행동을 조종할 수 있었다. 이는 칭기스칸이 각 도시와 개인의 특성에 맞는 개별적인 심리 전술을 사용했던 것과 매우 유사한 접근법입니다. 다만 규모가 개인 단위에서 수백만 명 단위로 확대된 것입니다. 2016년 미국 대선에서 러시아의 선거 개입 의혹이 제기되었을 때 조사 과정에서 흥미로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러시아가 사용한 심리전 기법들 중 상당 부분이 전통적인 몽골 러시아 지역의 심리 조작 방법들과 유사했다는 것입니다. 한 미국 정보기관의 분석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정보 조작 기법들을 분석해보니 그 뿌리가 칭기스칸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다. 마치 800년 된 심리전 매뉴얼을 현대적으로 업데이트한 것 같았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에도 비슷한 현상들이 관찰되었습니다. 각종 음모론과 가짜뉴스들이 사람들의 불안감을 자극해서 사회를 분열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런 혼란 상황에서 특정 정치 세력이나 사업가들이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한 전문가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팬데믹 상황에서 벌어진 정보 조작과 사회 분열 현상들은 과거 칭기스칸이 사용했던 공포의 조성과 분할과 정복 전략과 매우 유사하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2025년에도 이런 현상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AI 기술의 발달로 인해 심리 조작의 정교함과 규모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가짜 영상, AI가 생성한 맞춤형 허위 정보, 개인의 심리 상태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제공되는 조작적 콘텐츠, 이 모든 것들이 칭기스칸의 방법들을 현대적으로 진화시킨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런 기술들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접근 가능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국가나 대기업만이 사용할 수 있었던 심리 조작 기술들이 이제는 개인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AI 윤리학자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칭기스칸의 심리 조작 기법들이 AI와 결합된 새로운 시대에 살고 있다. 이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험한 조합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칭기스칸의 800년 된 그림자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런 기법들의 존재를 아는 것입니다. 적을 알아야 이길 수 있습니다. 칭기스칸의 방법들과 그 현대적 응용들을 이해하면 그런 조작을 받을 때 더 빨리 인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판적 사고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어떤 정보나 메시지를 받았을 때 그것이 누구로부터 왔는지,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인지를 항상 의심해봐야 합니다. 세 번째는 다양한 정보원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소스만 믿지 말고 여러 각도에서 정보를 검증해야 합니다. 칭기스칸의 방법들은 주로 정보를 제한하거나 왜곡하는 것에 의존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감정적 거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심리 조작의 핵심은 상대방의 감정을 자극해서 이성적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하지 말고 시간을 두고 차분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칭기스칸의 방법들은 주로 고립된 개인을 타겟으로 했습니다. 따라서 가족, 친구, 동료들과의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지식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입니다. 칭기스칸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무지였습니다. 사람들이 몰랐기 때문에 조작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심리 조작 기법들에 대해 알게 되면 그 효과는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칭기스칸의 그림자를 완전히 사라지게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